우리 수요일에 모의고사 보잖아. 그 전에 풀었던 거 내가 오답 정리하자고 많이 했었잖아. 오답 정리 막 되게 충실하게 적혀 있지 않아도 끄적거렸던 거, 혹은 오답 정리 안 돼 있는 그런 틀린 문제들이 있으면 그런 거 좀 그때 읽었던 기억 되살려서 오답 정리를 조금 더 적어보고, 그리고 그 전에 풀었던 문제들 다시 봐주는 거야. 우리 마더텅 교재 있잖아. 그걸 한번 맨 앞부터 독서만 그렇게 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 독서만 한정을 하더라도 풀었던 문제를 쭉 봐. 어떤 것들에서 내가 어떻게 착각을 해서 틀렸는지를 모의고사 보기 전에 쭉, 모의고사 전날에 쭉 훑어봐주고, 그리고 아침에 8시 20분에 국어 1교시를 볼 거란 말이지, 모의고사 날에. 그치? 그때 그 전에 앉아서 마더텅 교재 딱 봐도 좀 짧고 쉬워 보이는 거, 안 푼 지문 있긴 있을 거 아니야. 그 교재 중에 우리 그 고2 기출, 고2 대상으로 묶여져 있는 교재니까 그 중에 안 푼 문제 중에 어려운 거 말고 빡센 그런 과학기술 지문들 말고 딱 봤을 때 단순해 보이는 거, 안 푼 거 짧은 거 중에 한 지문을, 한 시간은 길게 잡아도 돼. 한 15분? 짧은 지문인데 한 15분 잡고 그 한 개 지문을 국어 영역 보기 전에 뭐 아침 자습 시간 그렇게 시간을 사용을 해서 그거 한 지문을 가볍게 풀고 답지 보고 띡띡띡 채점하듯이 채점해보고, 이거 틀린 문제 있으면 바로 답지 보고 확인해서 이거 여기 답인 정보가 있었는데 내가 이거 못 봤네 하고 살짝 반성하고, 그러고서 국어 시험을 봐봐. 알겠지? 방금 얘기한 게 워밍업 해달라는 거거든. 어렵지 않은 지문으로 워밍업 하자는 거. 이 워밍업 하는 웜업 세트는 어려우면 안 돼. 어렵고 빡센 거 읽고 국어 풀려고 들어가면 자신감이 푹 꺾이기 때문에 딱 봐도 짧은 거 그거 봐주면 좋겠다 정도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 176쪽부터 볼 건데, 지금 이 화면에 띄워져 있는 자료는 교사용 지도서라서 조금 편집이 달라. 134페이지라고 돼 있고 줄도 내용은 똑같은데 줄 편집이 조금 달라가지고 우리 자습서랑 화면이랑 같이 보면서 수업을 들어주면 좋겠습니다. 자, 봅시다.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건 지금 이 부분을 가지고 문제를 내신다고 해도 이걸 학교 수업 때 얼만큼 중요도를 여기다가 주시고 수업을 하셨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는데, 설마 예를 들어서 인문 분야의 글은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있다 하는데 여기다가 빵꾸 뚫고서 뭐 이거 쓰세요 하진 않을 거 아니야. 여기 들어갈 말로 알맞지 않은 것은 1번부터 5번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지엽적으로 내시진 않을 거 아니야. 그치? 그 정도로 막 우리 학교 시험이 물론 어렵게 나오는 면도 있지만 이상하게 막 골탕 먹이는 식으로 나오진 않으니까 기본적으로 이 맥락만 알아주면 돼. 인문글 이런 글인 거 누가 모르냐는 거지. 이런 거 쓱쓱 넘어갈게. 자, 고양하다라는 게 무슨 말이야? 높이다란 뜻이야. 좋았어. 자, 한 개인의 삶을 질적으로 상승시켜준다. 그리고 다른 학문을 하는데 바탕이 된다는 게 우리 인문이라는 분야의 되게 중요한 면인 거지. 어찌 보면 국어 영역의 옛날 말이 다른 학문을 하는데 바탕이 된다. 자, 국어 영역의 옛날 호칭이 언어 영역이었어. 우리의 언어를 다룬다라는 의미로. 그래서 이 국어 과목을 도구학문이라고도 부르거든. 도구학문. 무슨 말이냐? 다른 과목을 배우는데 도구가 되는 그러한 학문이다. 그래서 이 인문 분야에 언어가 이렇게 들어가잖아. 심지어 다른 뭐 철학도 마찬가지고 역사도 마찬가지고 과학, 기술 혹은 뭐 예술, 여타 다른 영역에 영향을 다 미칠 수가 있다라는 게 지금 다른 분야의 학문을 하는데 바탕이 되기도 한다라는 이야기겠지. 그 다음 문단, 자,
인문예술 분야니까 인문 따로 예술 따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고 있는데, 인문 분야 예술 분야가 글로 쓰여졌을 때 굉장히 유사성이 깊어서 두 개로 묶어서 말씀을 하신 거야. 글 속에서는 정보상 분리되어서 제시가 돼 있지. 예술 분야의 글이라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한 예술 작품들을 대상으로 쓰인 글을 얘기를 하는 거지. 자, 우리 물론 모의고사에서 인문예술 지문이라고 하면서 많은 지문들을 풀어봤어. 근데 그 모의고사에서 만나게 되는 지문들은 전부 설명문인 거야. 설명문. 근데 오늘 이제 인문 지문 가지고 하나를 볼 거고, 기술이랑 관련된 지문으로 하나를 볼 건데, 모의고사의 독서 지문은 설명문이야. 우리가 오늘 배울 두 개 지문은 둘 다 논설문이야. 논설문은 어떤 글을 논설문이라고 해? 좋았어. 논리적으로 설이 뭘까? 설득한다 할 때 설자 쓰는 거야. 그래서 주장이 있을 것이고 근거가 있을 것이다. 우리가 이제 문제 풀 때 문제 풀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주제의식 가지고 그걸 아는 게 먼저일 텐데, 그 주제의식을 잡을 때는 논설문은 이 주장이 뭔지, 그리고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찾는 식으로 들어가는 게 중요할 것이다. 자, 그리고 큰 2번으로 넘어갈게. 글을 읽는 방법. 첫 번째, 배경 지식이 있다면, 즉 또 뭐 유식한 말로 스키마 뭐 이런 얘기 쓰는데, 이미 알고 있는 자기만의 이 배경 지식이 있다면 그걸 적극 활용해서 읽어라. 그러면 더 깊은 독서가 이루어질 것이다 정도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서 배경 지식을 활성화하자라는 말씀을 하시면서도 여기 적극적이고 비판적인 자세라는 말을 또 여기서도 쓰셨어. 자, 다음 문단으로 넘어가면 큰 이 소제목에 이 비판적으로 이해하자, 비판적이라는 키워드가 바로 또 나오지. 비판적으로 읽자는 게 이제 심지어 설명문인 경우에도, 설명문도 특정한 객관적인 팩트를 독자들에게 전달을 하는 그런 글을 설명문이라고 할 텐데, 그런 경우에도 이 글쓴이가 자기가 지금 전달하고 싶은 정보를 취사 선택해가지고 글 속에서 띡 전달을 한 거잖아. 그치? 심지어 설명문인 경우에도 그래서 비판적으로 읽어야 돼. 같은 관점에서 기사문 같은 것도, 신문기사도 실제로 벌어진 사건, 실제로 있는 일 가지고 기자가 리포팅을 하는 거잖아. 그런 거 비판적으로 읽어야 된다. 왜? 기자 그리고 그 특정 언론사의 관점이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잖아. 비판적으로 읽자라는 걸 우리 독서 교과서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을 할 거고, 문제화도 많이 될 거야. 이제 발문에 많이 나올 거야. 가글을 비판적으로 읽은 의견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하면서 나올 텐데, 근데 사실 발문에 이렇게 비판적이라는 말을 사용을 해서 많이 문제가 나오더라도, 그래도 사실상 문제 푸는 데서는 내용 일치 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을 것이다. 근데 어떤 읽는 태도, 우리 본문 말고 요런 이 이론 가지고 문제 나올 때 우리가 꼭 가져야 되는 태도 중에 하나로, 비판적인 입장을 가지고 이 글에서 제시된 자료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검색하여 찾아본다, 뭐 이런 걸 답선지로 넣는다든지, 비판적 읽기의 활동으로서 그렇게 비판이라는 키워드를 문제로 많이 내시게 될 거야. 자, 요 인문 지문에 대해서도 비판적으로 생각을 해라. 그래서 글쓴이의 가치관이 담겨져 있을 것이고, 글쓴이가 지니고 있는 인문학적 세계관이 드러나 있을 텐데, 그러한 글쓴이의 생각을 주체적으로 비판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뭐 당연한 얘기고. 오른쪽 페이지에 이제 맹자님의 말씀이 나와 있어. 맹자님께서는 맹자라는 책에 이렇게 말씀하셨다. 뭐 맹자의 맹자라는 책도 있고 공자의 공자라는 책도 있고 한데, 이게 이런 형태의 글들은 대부분 이거야. 맹자님께서 말씀을 하셨어. 쭉 말씀하시고 밑에 제자들이 노트 필기를 했어.
그리고 맹자님이 돌아가셨어. 이 노트 필기한 내용을 가지고 맹자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라는 걸 책으로 만든 게 뭐 맹자라는 책, 그런 형태인 경우가 대부분이야. 공자의 공자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이 맹자님의 생각이 맹자라는 책에는 담겨져 있을 것이다. 근데 이분의 말씀은 성선설이 드러나 있다. 그러한 세계관을 원래 가지고 있는 분이 맹자님이라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이렇게 가치가 있다라고 보신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또 그래서 내가 제대로 대하는데 제대로 대우를 받지 못한다면 그 원인을 내가 뭔가 잘못 대한 것이 있지 않나? 라고 자기 반성하는 쪽으로 화살이 향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지. 이 배경에 맹자님의 성선이라는 철학이 있다고 얘기를 한 거지. 그러나 이건 절대적인 뭐 객관적인 정답 같은 게 아니잖아. 이런 철학적인 관점은 서로 다른 견해, 이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비판적으로 보자. 그 다음에 예술이라고 문단 나눠가지고 또 분리해서 말씀하셨어. 방금까지는 인문이었고 예술에 대해서는 두 번째 줄 이렇게 나와 있어. 특정 예술 작품 혹은 특정 예술가 혹은 특정 예술 사조라고 하는데, 작품 방금 말한 거 작품, 작가, 그리고 사조 같은 것에 대해서 다루는 글이 예술 지문일 텐데, 사조는 무슨 말인지 알아? 예술 사조? 그 말이야. 기조, 경향 같은 말인 거지. 막 그런 거 있잖아. 뭐라 그럴까? 사실주의가 중세 때는 그렇다고 하잖아. 있는 그대로를 똑같이 그리는 게 막 엄청 그림을 잘 그리는 거였어. 극사실주의가 막 유행이었어. 근데 근대로 넘어오면서 사진 기술이 발달하면서 아니 똑같이 그리는 건 사진 찍어가지고 인화하면은 똑같이 나오는데 그림이라는 게 똑같이 그릴 필요가 있나? 하면서 사실주의가 확 죽고 추상화가 뜨고, 그래서 추상화라는 형태에서 또 거기서 또 그 추상의 형태도 파괴하는 뭐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넘어간다든지 이런 유행이 바뀐다고, 그런 걸 사조라고 하지. 자, 이것에 대해서 해석하는 건 전부 다 당연히 예술 작품이니까 의견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야. 다양한 해석이 존재할 것이다. 그치? 당연한 말입니다. 자, 여기서 또 사실 내가 살짝 사족을 붙여가지고 몇 마디를 덧붙이자면, 문학에 대해서 있잖아. 우리 국어 영역에 문학 문제들이 있잖아. 문학 자체가 예술 작품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문제로 출제한다는 것 자체가 웃긴 거야. 아니 예술인데 정해져 있는 해석이 어딨어. 독자들의 그때의 심리 상태나 독자가 가지고 있는 배경 지식이나 다 다를 수가 있는 건데, 그러면 그 작품, 예술 작품을 보고 느끼는 것도 다 다른데 문제 내는 게 웃긴 거야. 그렇기 때문에 분명한 거밖에 문학 문제를 낼 수가 없다, 모의고사에서는. 어쨌든 자, 이 정도 개관을 받고 글로 좀 넘어가 볼게. 로봇에도 인권이 있을까? 자, 우리 제재 개관을 좀 보고 싶은데, 제재 개관이 자습서에는 첫 장에 잘 나와 있는데 178쪽에 178페이지잖아. 근데 요 자료에는 여기 보자. 지금 178쪽 봐주면 돼. 178쪽에 오른쪽 날개 부분에 있는 표 한번 볼게. 제재 연구 봅시다. 자, 갈래 논설문인 거 확인했고 주장이 있을 거야. 정보를 설명하는 내용 충분히 나오겠지. 그리고 예시적이라는 성격 지니고 있기 때문에 예시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 문제로 표현 방법상으로 많이 나올 거야. 설득적 주장과 근거가 있다는 거. 자, 주제는 이러한 문제 제기가 우리 현대사회에 대두가 되고 있대. 왜냐하면 그냥 컴퓨터처럼 정보가 입력되어 있는 존재가 아니라 혼자 학습할 수 있는 존재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인공지능 로봇이기 때문에. 그치? 혼자 학습할 수 있다고. 이게 되게 특이한 점이잖아.
컴퓨터는 인간이 입력한 것만 아는데 혼자 공부할 수 있다? 그러면 혼자 공부해 나가는 인공적인 지능, 인텔리전스를 가지고 있다면 감정이랑 관련된 것도 학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럼 인간의 감정과 되게 유사한 걸 갖고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럼 감정과 되게 유사한 걸 갖는다면 감정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럼 감정이 있는 하나의 주체가 되어버린다는 건데 얘를 그냥 생으로 인간이 노예 부리듯이 계속 써먹기만 해도 되는 걸까라는 궁금증이겠지? 그건 방금 얘기한 건 인권을 부여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 그것이 철학적 과제와 인간은 그럼 그러한 로봇하고 뭐가 다르지? 라는 성찰의 필요성. 로봇과 인간 차이점과 구별점은 뭐지? 라는 걸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하는 게 주제의식이다. 자, 특징들 볼 건데 피노키오 얘기로 첫 서두를 시작해. 근데 이게 우리가 친숙하게 아는 동화를 예시로 꺼냈다. 여기까지는 맞아. 근데 그리고 독자들에게 이런 말도 될 거야. 독자들에게 호기심을 유발하고 있다. 이거 맞는 말이야. 피노키오 얘기 알지? 제페토 할아버지가 피노키오라는 목각 인형을 만드신 거잖아. 떠오를 수 있으니까. 근데 이게 얘가 피노키오 이야기가 서론에만 흥미를 유발하기 위한 소재로만 틱 등장하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글 뒤에까지 계속 이어져. 글 뒤에까지 이어져. 그래서 얘가 인간이 로봇을 창조했어 라는 얘기를 꺼내기 위한 알레고리로 기능해. 알레고리. 자, 알레고리는 뭔 소리냐? 알레고리라는 말 들어본 적 있나? 요거 좀 생소하지? 무슨 말이냐면 유사한 다른 대상으로 표현을 하는 건데 유사한 다른 대상으로 무언가를 표현하는 건데 각 요소가 대응이 돼야 돼. 예를 들면 이제 우리 글에서 만나게 되는 모습처럼 뭐 이런 거 누군가 절대자 조물주가 있다고 친다면 조물주가 인간을 만드셨어. 그리고 제페토 할아버지가 피노키오를 만드셨어. 그리고 요런 얘기가 나와. 요런 얘기도 나와. 그것과 같이 인간이 로봇을 만들었다는 거야. 이렇게 대응이 되는 각 요소가 대응이 되는 내용을 알레고리의 방식이라고 얘기를 한다. 유사한 다른 대상으로 표현하고 각 요소가 대응이 되는 형태. 그래서 얘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꺼낸 거. 피노키오 얘기를 꺼낸 거. 이런 걸 알레고리라고 부른다. 정리해 주는 거 좋고 요 같은 내용이 학습 활동에도 있기도 해. 어쨌든 특징 두 번째, 로봇 과학자들의 주장을 인용한다는 건 얘는 글의 신뢰도를 높이는 행동이겠지. 그리고 로봇의 어원을 밝히면서 로봇을 대하는 인간의 태도가 달라져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 자, 달라져야 한다, 뭐뭐 해야 한다라는 거 우리 문제 풀 때 선지에서도 당위라는 말 만나게 될 수 있어. 뭐뭐 해야 한다라는 말을 당위성을 지닌다라고 부르지. 당위라는 말은 들어봤지? 뭐뭐 해야 한다라는 거야. 내가 우리 뭐 독서 수업할 때도 비슷한 얘기 한 적 있을 거야. 뭐뭐 해야 한다는 언제나 근거가 있어야 돼. 언제나 100%
뭐뭐 해야 해? 왜? 이게 있어야 된다고. 학생은 공부를 해야지. 그럼 너희 머릿속에는 당연히 왜가 떠올라야 돼. 왜? 아니 그냥 뭐 아니 학생이니까 공부를 하지. 그럼 뭐 하니? 그런 존재하고는 논리적인 대화가 잘 안 이루어지는 거지. 당위에는 근거가 있어야 돼. 뭐 너희가 뭐 원하는 미래의 멋진 모습을 위해서 좋은 대학을 가면 더 좋지 않겠니? 그러기 위해선 공부를 해야지 정도의 근거가 있어야 돼. 당위는 언제나. 자, 그래서 그러면 지금 요 그래서는 이게 요게 요 당위가 이 주장이 로봇의 어원이 근거로서 기능을 하겠지. 그래서 한번 만나보자. 봅시다. 그리고 요거 하나만 더 적어볼게. 거기 여기 있어. 그 자습서에 쓰여져 있는 건 특징이 조금 다르게 쓰여져 있잖아. 로봇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라는 말도 써 있잖아. 새로운 시각, 그치? 이게 우리 글쓴이의 개성적 인식 그리고 개성적 어떤 주장이랑 연결이 되겠지. 이런 말도 쓸 겁니다. 개성적 인식, 개성적 주장. 이 아이패드 글씨는 아무리 써도 안 이뻐지는데 이쁘게 쓰려면 너무 천천히 쓰게 돼. 천천히 써도 별로 이쁘지도 않고. 어쨌든 자, 글 보자. 글. 여기도 우리 이 화면에 있는 교양 지도서에 나와 있는 처음 중간 끝 이것도 보고 그러고서 본문은 조금 빠르게 볼게. 맨 처음에 서론 부분에서는 피노키오 얘기를 꺼낸다고. 그리고 피노키오 얘기에 대해서 창조성의 관점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얘기하고 인간이 로봇을 만든 것이랑 연결을 짓는다고. 그리고 그럼 인간이 생각한 착한 로봇이라는 개념은 뭐였을까? 인간이 로봇을 만든 목적은 뭐였을까? 그 목적에 기여하는 게 착한 로봇일 텐데 그 개념 정의 알아주어야 되고. 근데 로봇이 자기 자신만의 의지를 지닐 수가 있대. 인공지능이기 때문에. 그래서 올바른 태도, 이게 글쓴이가 얘기하는 주장하는 부분이 될 것이고, 이런 것들 마지막 종합 정리한다. 자, 글 보면서 봐주면 돼. 방금 이렇게 정리된 거는 뭐 어차피 우리 문단 단위로 정리되어 있는 거 이 자습서에서도 볼 거니까 따로 뭐 쓰지 않아도 됩니다. 자, 카를로 콜로디의 피노키오의 모험이라는 이야기가 있다. 1883년에 출간이 된 이야기이다. 이 작품은 이런 얘기. 그래서 이 원래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피노키오 이야기의 교훈은 거짓말하지 말자인 거지. 그리고 또 결론적으로 진짜 사람이 되는 걸로 엔딩을 맺는 거지. 자, 본론으로 들어가자. 그리고 이렇게 맨 처음에 피노키오의 모험이라고 달려있고 여기 본론에 인공생명의 철학하면서 달려있는 게 소제목이지. 소제목 사용. 소제목 사용을 하면 독자에게 뒷 내용을 예상할 수 있게 해준다. 첫 번째 기능. 두 번째는 거의 같은 말이긴 한데 내용적으로 내용상 중요한 주제의식을 그리고 내용상 중요한 핵심 제재를 알려준다. 두 가지 기능을 한다. 소제목 사용의 기능. 좋았어. 자, 뒷내용 예측. 두 번째, 내용상 중요한 핵심 제재를 알려준다.
자, 이제 본론에 그러나 하면서 시작이 돼. 이러한 피노키오 이야기를 창조성의 관점에서 한번 읽어보자. 그러면 새로운 포인트들을 포착해낼 수 있다. 첫 번째, 창조자와 피조물, 만듦을 당한 관계. 두 번째, 인간이라는 창조자가 지니고 있는 한계를 포착할 수가 있다. 세 번째, 피조물, 즉 피노키오가 발휘하는 능력이 있을 텐데 그것에 역설적 상황이 있대. 그 다음에 네 번째, 인간을 닮아가는 피조물의 의미 정도를 포착할 수 있다. 이러한 네 가지 내용은 로봇공학의 미래를 은유하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 은유하다라는 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은유법이랑 똑같이 생각하면 돼. 비유하고 있다. 근데 요 은유하고 있다라는 내용에 상징하고 있다라고 해도 거의 뭐 같은 얘기지? 비슷한 얘기야. 은유하고 상징 차이점 뭐라 그랬어? 그치, 비유하고 상징의 차이야. 그치. 원관념, 보조관념이, 그치. 원관념이 다수면 상징, 원관념, 보조관념 1대1이면 비유인 거지, 은유인 거지. 좋았어. 그래서 로봇공학, 인공지능과 로봇공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 원관념이 하나라고 본다면 은유라는 말 괜찮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인공지능과 로봇공학과 관련된 철학적 과제와 깊은 연관이 있다. 그래서 인공생명의 철학이라고 부르고 싶다라고 말씀하신 거지. 밑에 글 계속 보면 매사추세츠 공과대학을 MIT라고 부르지. MIT라고 부르는 게 매사추세츠 공대학. 로드니 브룩스. 자, 전문가 얘기했지. 전문가의 말을 인용하고 있다. 신뢰도 올린다. 그리고 우리 알겠지만 인용 표현이라는 건 간접 인용도 다 인용이야. 그래서 큰 따옴표나 작은 따옴표 없어도 인용하고 있다. 맞는 말 되는 거야. 밑에. 자, 이게 중요하대. 로봇이 인간을 빠르게 닮아가고 있다. 이걸 중요하게 말씀을 하고 있다. 로봇의 진화는 인간 되기가 목표이다. 그 밑에 줄에 이는 곧 로봇에게 인간적 위상과 그리고 인간적인 권리를 인정을 해야 될 것이다. 근데 그걸 얼만큼 인정해야 될 것이냐가 문제이다. 그래서 철학, 법학, 사회학적 과제로 뻗쳐갈 수밖에 없다. 이걸 인정해야 되니까 이렇게 연결이 될 수밖에 없다. 철학, 법학, 사회학이랑 이렇게 연결이 될 것이다. 다음 문단에 피노키오 얘기로 또 바로 이어서 표현을 하고 있어. 지금 이 현대사회에서 로봇에 대해 고민해야 되는 문제를 우리가 다 친숙하게 알고 있는 피노키오 얘기로 연결지어가면서 조금이라도 쉽게 설명을 하고 계시는 거지. 인간화되는 피노키오의 모습. 장난을 친다, 그리고 집을 뛰쳐나간다, 말썽을 부린다. 이런 거 어린 소년들이 전부 다 할 수 있는 행동인 거니까 인간화가 된 거지. 유혹에 끌린다, 유혹을 뿌리치려고 의지를 지니기도 한다. 자, 그 뒤에 자유를 만끽하는 만큼 자유의 역설 또한 뼈저리게 경험한다. 자, 이 글에서 구체화되는 자유의 역설의 의미 중요하게 봐주면 되겠네. 무엇인데? 자유는 좋은 거야. 자유는 인간이라면 꼭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고 쟁취해내야 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자유가 자기 몸을 상하게 한다, 혹은 많은 실수를 만든다, 후회하게 만든다 같은 것들이 자유의 역설에 해당이 되겠지. 자유는 짱 좋은 건데, 그렇게 인간이 가지고자 하는 건데, 인간은 귀속되는 거, 종속되는 거 싫어하는데 좋은 거야? 이지만 안 좋은 것들이 많다 해서 역설. 괜찮지? 그러면서 인간스러운 것도 이제 나와. 희망의 기만. 기만 단어 뜻풀이 있나? 남을 속여넘기고 단어 뜻풀이 있네. 기만은 약간
속이다도 속이다인데 맥락상 무시하다스럽게 쓰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 남을 속여 넘김이 그냥 사전 검색하면 나오는 사전적 정의이긴 하거든. 어쨌든 속임, 무시함 정도인데 고뇌의 결실 또한 체험한다. 이런 거 전부 다 인간스러운 포인트지. 그리고 거짓과 진실 사이에서 갈등한다. 인간들이 고뇌하는 것들이야. 그래서 여기 이렇게 꺽쇠 설명되어 있는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어 있지. 그러면서도 인간화되기, 인간화를 계속 갈망한다. 열망을 버리지 않는다. 결국 진짜 어린이가 되는 결말. 착한 어린이가 되고 해피엔딩이다. 자, 다음 소재. 착한 로봇으로 넘어가. 한 장 넘겨야 되네. 한 장 넘겨주고. 자습서에서 한 장 넘기면 됩니다. 그치? 착한 로봇 볼게. 해피엔딩인데 우리 로봇에 대해 고민해야 하는 미래도 그럴까 하고 대조정보로서 제시를 하고 있어. 자, 착한 로봇만을 생각하면 되는가? 착한 로봇만을 원하면 되는가? 자, 시게오 히로세라는 또 전문가 나왔네. 아까 얘기했듯이 신뢰도 높임. 좋았어. 시게오 히로세 같은 경우에는 도덕적 존재가 될 수 있대. 누가? 로봇이. 그 이유 시게오 히로세 생각이야. 이건 글쓴이 생각이 아니고 로봇은 생물학적 생존을 위해 막 싸우고 예민해질 필요가 없다. 인간이 배터리 충전해 줄 텐데 뭐. 그럴 투쟁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기적이지 않게 프로그래밍 충분히 할 수 있다. 지능이 생기더라도 할 수 있다. 그는 그 누구겠어? 로봇이겠지. 예의 바르고 똑똑하고 성인 군자 같은 로봇을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한다. 시게오 히로세지. 그 시게오 히로세. 그렇지. 시게오지. 그렇지. 이러하다고 주장한대. 그럼 이 착한 로봇의 정의는 인간을 해치지 않을 로봇이야. 그리고 또 뭐냐면 인간을 위한 로봇이라는 거야. 이렇게가 이제 밑에 정리되어 있듯이 인간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는다 같은 말이고 인간이 통제할 수 있다 정도의 다른 표현이 있을 수 있다는 거 같은 얘기잖아. 첫 번째, 두 번째 이 얘기를 하고 있다. 이게 지금 인간을 위한 로봇이라는 말이 결국에 착한 로봇이라는 얘기야. 밑에 정리도 이렇게 돼 있지. 착한 로봇이란 인간을 위한 로봇이라는 개념이 전제되어 있음. 모든 창조 행위는 조물주의 통제를 벗어나는 면이 있을 것이다. 이는 종교적인 부분에서도 창세기장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라면서 여기서는 또 성경을 예로 들고 있네. 성경 예시 들고 있다. 우리는 조물주인 신의 명령을 거역한 인간의 행동 그리고 아담과 이브가 쫓겨난 곳이 에덴 동산 쫓겨난 이야기를 잘 알고 있다. 하물며 인간이 창조자인데 여기서 하물며라는 표현 쓰면서 하물며 인간이 잘 통제할 수 있겠어? 인간에다가 왜 하물며라는 표현을 쓴 거야? 성경에는 창조자가 누군데? 조물주, 즉 신인데 신적인 존재까지도 아니고 그냥 신인데도 불구하고 피조물인 인간을 컨트롤하지 못했어. 근데 우리는 하물며 인간밖에 안 되는 존재들이 우리가 만든 걸 통제 못할 수 있는 가능성은 당연한 거 아닌가? 라고 얘기하고 있어. 공허한 희망일 것이다. 다음 소제목이 인공노예라고 돼 있어. 우리는 이 인공노예라는 건 위에서 제시했던 착한 로봇이란 말이야. 착한 로봇. 그러면
인공 노예라는 관점으로 우리 인간은 로봇을 처음에 만들었다는 거지. 그게 로봇의 이 어원을 풀어주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런 언급을 왜 하시는 거냐면, 이 언급 왜 하시는 거냐면 이거 얘기하고 싶어서 그래. 개성적 인식이야. 여기 자율과 평등의 원칙을 로봇한테도 적용시켜 주자. 개성적 인식과 주장이 드러나더라. 그러면서 이제 뒤에 이어지는 내용은 로봇의 시작은 맨 처음에는 완전히 인간을 도와주는 진짜 보조적인 존재로서 당연히 만들어진 거야. 근데 이제 상황이 달라졌어 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배경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 로봇 말의 유래 어원 로보타라는 체코어는 강제 노동을 의미한다. 이 표현은 1920년대 초에 연극에서 쓰였고, 이 작품은 로봇이 노동자를 대체하는 미래 사회에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작품의 내용 속에서는 천하고 힘든 일을 하는 게 바로 이 로봇이었다. 하지만 오늘날의 로봇은 그런 힘든 일만 하는 존재 이상이다. 물론 육체 노동을 주로 하는 로봇도 있지만 정신적인 역할을 하는 육체 노동과 관련이 없는 행위를 하는 로봇들도 굉장히 많다. 자, 근데 이 글이 쓰인 것도 쌤 생각에 한 10년 가까이 됐을 거야. 10년까지는 아니어도 최소 교과서 개정된 지가 좀 됐으니까 최소 7년이거든? 이 글 쓰인 지가. 그 이후로 얼마나 이 인공지능이 격변했어. 많이 바뀌었잖아. 뒤에 학습 활동에 비슷한 얘기가 나오는데 내가 되게 인상 깊게 본 이 인공지능 활동 중에 하나가 뭐 바둑두는 알파고도 있고 하지만 그 IPTV에 LG 그 U+ IPTV 브랜드가 있잖아. 테레비 케이블 브랜드가 거기서 걔네가 유료로 파는 컨텐츠 중에 애기들 보는 아이들 나라 이런 컨텐츠가 있나 봐. 아동들 보는. 근데 이걸 홍보하기 위해서 두 개 AI야. 두 AI는 둘 다 6살이고 뭐 이름이 각각 붙여져 있어. 이 6살 지능을 가지고 있는 AI한테 한 아이한테는 24시간 동안 아이들 나라를 학습시키고 보여주고 한 아이한테는 24시간 동안 유튜브 알고리즘 흘러가는 대로 그냥 유튜브를 쭉 보여줬어. 두 개 학습을 따로 시키고서 이제 각각 말을 걸어보자는 거야. 그래서 아이들 나라를 본 AI한테는 말을 걸면 안녕 반가워 이러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너 오늘 기분이 어때? 저 기분 너무 좋아요. 아까 밥도 맛있는 밥을 먹었는걸요. 막 행복하고 친절하게 아이가 대답을 해줘. 근데 유튜브 24시간 본 애한테 말 걸면 안녕 만나서 반가워. 언제 봤다고? 뭘 반가워요. 기분이 어떠니? 알아서 뭐 하려고 챗 탭 이런 대답을 하는 AI로 성장했더라. 학습을 한다는 거지. 학습을 할 줄 안다. 그게 중요하지. 그래서 우리 학습 활동 부분에는 이 글보다 교과서가 편찬된 게 조금 더 최근이니까 이러한 인공지능의 학습에 대해서도 학습 활동의 내용이 나와. 좋았어. 그 다음에 밑에지. 구체화 시켜주고 있지. 애완동물 로봇. 그러니까 이게 약간 지금 애완동물 로봇이 나 어렸을 때 유행하던 개념이야. 로봇 강아지. 말 걸면 뭐 손 이러면 띠리릭 해가지고 손 이렇게 하고 뭐 짖어 그러면 왈왈 이러고 빵 이러면 타닥 넘어지고 그런 로봇 강아지가 나 어렸을 때 유행을 많이 했었어. 지금은 뭐 그게 잘 만들기에는 관절 막 제대로 움직이면서 잘 만들기엔 또 비싸고 그리고 허접하게 만들면 지금 우리 수준에 너무 허접해 보이고 이래서 아마 요새는 잘 안 나오는 것 같은데. 간병인 로봇 있을 수 있고 가정교사 로봇, 배우 로봇 이런 거 개발 중이다 했는데 뭐 충분히 지금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로드니 브룩스 이 분은 그치 맞지. 로드니 브룩스 처음 나오지?
아, 맨 앞에 나온 분이랑 같은 분이지? 맨 앞에 매사추세츠 공대에서 얘기했던 분이 로드니 브룩스 박사야. 그치? 그래서 인간과 같은 정도의 지능, 그리고 이게 중요하지, 의식까지 가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지능뿐만 아니라 의식까지 인간과 아주 같은 정도를 지닌다면 그냥 노예로 부리는 건 너무 비윤리적이잖아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야. 윤리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자, 타자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타자라는 말은 우리 알고 있는 타인이랑 뭐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돼. 우리로 묶일 수 없는 존재를 타자라고 부른다는 거지. 그래서 이건 어디 갖다 붙이기 나름이야. 지금 이 맥락에서는 우리가 사회활동을 하는 인권의 대상이야, 인권의 객체야 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건 인간들 뿐인데, 주민등록이 돼 있는 인간들 뿐인데 그게 우리라면 타자는 로봇이라는 거지. 인간처럼 생각하고 있는 타자, 로봇. 어떻게 대할 것이냐. 자, 한편 하면서 로드니 브룩스와 조금 의견이 다른 존재들도 얘기하고 있다. 한 장 넘겼지? 182쪽이지. 봐주면 굳이 로봇을 인간을 닮게 만들려는 목적 자체를 생각하지 말자. 그게 이상적인 건 아니야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건 윈 내용과 전제가 다른 거지. 전제가 다름. 왜? 방금 피노키오 얘기를 글 서두에 꺼내면서 로봇이란 인간 되기, 인간과 가까워지기가 목적이다, 이런 언급이 있었단 말이지. 근데 한편 뒤에 나오는 이 로봇공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그러면서 어떤 전제를 지니고 있냐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네. 첫 번째, 인공지능은 필요하지만 인간과 같은 두뇌는 필요가 없어. 이게 첫 번째.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인간과 완전히 다른 회로의 구조를 통해서 지능적으로는 대단히 수준이 높은 그런 로봇 만들 수 있다 라는 게 인간과 아예 다른 방식의 로봇을 전제하고 있다. 어쩌면 예를 들자면, 비유하자면 외계인인데 인간이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외계인과 같을 것이다. 자, 그러면 이런 관점에서 방금 얘기한 로봇 공학자들 역시 똑같이 우리에게 윤리적인 어려운 문제를 제기할 것인가? 자, 그들과 연관해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래. 여기 봐줘. 로봇에게 인권을 인정할 것이냐는 위에 글에서 얘기하던 거야. 로봇이 인간과 매우 비슷해지면 사실상 인간처럼 대우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로봇들한테는 인권을 인정해줘야겠네 라는 게 위에 글까지였다면, 아, 인간과 로봇은 다른 거지, 근데 얘네도 지능이 엄청 뛰어나 라고 하면 조금 다른 개념의 권한, 즉 로봇권을 새로 인간이 제정을 해서 인정해줘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것이다. 자, 새로운 무언가를 떠올려서 인정해야 할 것이다. 새로운 타자라는 개념을 여기서 말하고 있다. 자, 새로운 타자가 우리 자습서에도 네모 박스가 돼 있듯이 이 구절 자체가, 새로운 타자 자체가 하나의 개념어로 등장을 한 거야. 지금까지 인류가 생각하지 못했던 존재, 그러한 타자로서의 로봇. 이 새로운 타자라는 키워드는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지. 로봇권이라는 키워드랑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야. 자, 이는 결국 뒷내용 이거랑 연결된다. 요 말 이해되나? 아니, 로봇 얘기하다가 결국에 왜 이 로봇에 대한 새로운 타자라는 철학적 과제는 왜 인간에 대한 성찰과 연결이 돼?
왜? 로봇 얘기하다가 그 로봇에 대한 생각은 인간 자신에 대한 성찰과 맞물린다. 이게 얘기죠. 왜 인간에 대한 성찰을 해야 되는 거야? 새로운 존재인 로봇에 대해서 알려면. 그렇지. 타자에 대해서 알려면, 제대로 인식하려면 타자라는 개념 정의가 우리가 아닌 존재라고 했잖아. 우리가 어떠한지를 확실히 알아야 타자를 정의할 수가 있겠지. 그 얘기야. 좋았어. 그래서 인간 정체성에 대한 성찰이 필요해졌습니다. 나중에는 많이 연구가 이루어진 새로운 문제가 아닐 것이다 하면서 우리는 이제 우리가 새로운 개념으로서의 로봇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지 준비해야 할 때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글이 끝났다. 괜찮지? 좋았어. 그러면 뒤에 우리 학습 활동도 볼 건데 정리를 딱 로봇만 생각해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구시대적인 로봇의 개념은 이제 착한 로봇인 거야. 그리고 그냥 생으로 착하고 인간한테 기여만 하는 노예와 같은 로봇 충분히 있을 수 있어 라고 주장을 하셨던 분이 아까 1번 분 성함이 어떻게 됐어? 1번 아저씨 1번 아저씨 이름 뭐였어? 시게오 히로세 시게오상이 그 말씀하셨다고. 근데 여기서 그치는 건 너무 옛날 방식이고 로봇은 사람 되기를 목적으로 향하면서 인간에 굉장히 가까운 로봇이 생길 수 있대. 얘한테는 인권을 얘네한테도 인정을 해줘야 될까? 라는 어떤 철학적 탐구가 있어야 될 거야. 인간에 가까운 로봇이 만들어진다면 인권을 인정해줘야 되나? 라는 떠올림이 있을 거라고. 근데 로봇공학자들은 로봇이 인간 되려고 하는 로봇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렇지 않은 로봇이 더 많은데요? 하면서 인간과 다른 로봇 이러한 고도화된 지능이 인간만큼 그리고 인간 이상의 지능을 지니고 있지만 뇌 구조적인 메커니즘이 인간과 다른 그러한 로봇에 대해서는 로봇권을 인정해주자라는 내용으로 구성이 돼 있잖아, 글이. 그럼 끝났어. 자, 그러고서 183쪽에 오른쪽 페이지에 10번 확인 문제 한번 보면 혹시 학교에서 읽기 전 활동, 중 활동, 후 활동 이거 하셨어? 말씀 안 하셨어? 조금 진도 나가다가 언급하실 수도 있거든? 전 활동, 중 활동, 후 활동? 하신 것 같아? 아직 말씀 안 하신 것 같아? 혹시 다루시면 한 문제 충분히 나올 수 있어. 그리고 이거 말씀하실 거면 자료를 따로 주셔야 되거든? 요새도 저 학교 프린트 주시면서 수업하시는 거야? 먼저 책으로 하고 그다음에 학습지를 주시거든요. 보통은 학습지를 주시지 않았어. 아직 받은 거는 없고 아마 주실 것 같고 오케이. 그럼 그 학습지 그 내용 확인하면은 지금 얘기한 것도 나올지 말지 알겠다. 가르치시면 한 문제 나올 가능성 되게 높고 가르치시지 않으면 문제로 안 나올 거야. 그 전까지는 이런 자습서 문제들이나 쌤이 추가로 주는 문제나 이런 데서 전 활동, 중 활동, 후 활동 나오면 그냥 읽기 전엔 이거 해야지 이런 식으로 그냥 풀어봐. 자, 넘겨서 184쪽 184쪽 한번 봐줘. 너희도 예시답안 잘 채워져 있는 거지. 요렇게 세 가지
알레고리의 방식으로 얘기를 전개하고 있다. 그리고 또 로봇의 역할의 변화, 어떤 글이든 변화랑 관련된 거 되게 중요하다 그랬지. 옛날식의 생각에서 정서적인 어떤 것도 담당을 할 수 있는 거에 오늘날의 로봇이다. 자, 세 번째, 아까 내가 짧게 정리를 했듯이 시게오 히로 세상의 생각은 개성적이야. 그러니까 이 글에서 나온 내용 중에 혼자 이런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도덕적 존재 될 수 있어. 인간을 그냥 순수하게 돕기만 하는 존재일 수 있어 라고 말씀하셨어. 근데 이건 인공생명에 대한 글쓴이의 관점과 다르지. 둘 다 확실하게 알아줘야 된다. 넘어가 버리고 오른쪽 페이지. 근데 이거 다 앞에 글에 나왔던 내용이고 중요하다고 봐주면 되고 다 중요해 다. 밑에 복습할 때 읽어보시면 됩니다. 한 장면에서 186쪽 또 말 또 하다 보니까 내가 말이 길어져서 그런가 시간이 좀 많이 갔네. 이거 빨리 끝내고서 잠깐 쉽게. 자, 테이는 줄이 다르구나. 화면 볼까? 화면 보자. 두 번째 줄. 10대 소녀로 설정됐대. 내가 아까 얘기한 6살 그 아이들 나라 학습한 걔랑 케이스가 똑같아. 의도를 가지는 인간들이 개입해서 태희한테 이상한 학습을 시켰대. 저거 막 일배충 말 쓰면서 뭐 XXXXX 해봐 뭐 이런 거 막 시키고 뭐 말로 지금 담을 수도 없는 인종차별적, 성차별적, 욕설 같은 걸 반복적으로 주입하는 일배충들이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다. 그랬더니 오염됐다. 테이라는 이 AI가. 그래서 운영을 중단했다. 그랬더니 한 사이버 보안 전문가는 예상된 일이다. 그리고 심지어 이런 일이 똑같은 일이 우리나라에도 있었어. 그 옛날에 나 중고딩 때 유행하던 게 문자 메시지 대답해주는 심심이라는 애가 있었거든? 심심이? 들어봤어? 그러고서 그때는 투지폰이었을 거 아니야. 스마트폰이 나오고 심심이가 어플로도 나왔어. 그거 이제 말 걸면 대답해주는 거야. 근데 챗GPT보다 훨씬 수준이 낮은 거지. 입력돼 있는 정보를 뱉어내는 애야 걔는. 근데 그 입력되는 정보에 막 그 홈페이지에 무슨 뭐 특정 얘기를 하면 특정 대답을 하게 계속 사람들이 홈페이지에 입력을 한 거야. 그러니까 심심이의 순수한 막 학생들, 어린아이들도 말을 거는데 막 욕하고 심심이가 이러는 거야. 그래서 그거 서비스 잠정 중단했어. 똑같은 케이스인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철학적인 문제는 인간의 부적절한 의도가 개입될 수 있다. AI에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인간의 의도를 개입시키는 것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다. 이건 또 이렇게 생각하니까 되게 어려운 내용이 되는 거지. 아니 로봇을 인간이 통제해야지. 인간이 통제를 못하면 어떡해. 그렇다면 그 인간의 범위를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이런 생각도 있고 어려운 내용이 됩니다. 자, 요 정도. 더 짧게 할 걸 그랬다. 안 어려운 글인데. 오케이. 자, 우리 쉬고서 문제도 풀까 했는데 왔구만. 네. 왔구만.